강하게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화요일장에서는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주요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긴장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들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들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데 서로 엇갈린 방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지 시그널 포착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하락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날에 비해 바로 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알파벳과 테슬라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긴장감이 시장을 좀 하락세로 만들어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처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 은주 앵커와 함께 머스트 노우 5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히트맵을 통해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M7 종목들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폴더블 아이폰을 지금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0.47% 소폭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4%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전장에선 강하게 반등하더니 다시금 밀려났습니다. 0.77% 내림세를 보였고 다른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브로드컴만큼은 1.7%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실적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메타도 0.27% 강세, 아마존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정규 거래에서는 2%가량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2024년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매출 847억 4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달러 89센트로 역시나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죠. 다만 유튜브 광고 매출이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밑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클라우드 매출은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직후에는 상승세가 강하지 않았지만 지금 1.48%, 1.58%가량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이 255억 달러로 247억 달러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EPS, 주당 순이익 한번 보시죠. 주당 순이익이 지금 0.52센트, 52센트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62센트였는데 이보다도 낮게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총 마진율 사실 짚어봤어야 되는데 총 마진율 18%로 기록이 됐습니다. 2024년 1분기보다는 좀 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소폭 내려온 모습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규 거래에서도 2%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주당 순이익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3% 이상, 4%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 발표에 앞서서 구겐하임은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과연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 어떻게 월가에서 해석이 될지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특징주 화요일장에 많았습니다. 특징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UPS 택배 업체가 되겠죠. 실적 발표 이후 12% 급락세를 나타내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매출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한 여파가 주가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6.42% 하락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전기 또 자율주 행차 계획을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전기차 공장 재정비를 6개월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GM이 애초에 목표했던 2025년 북미 생산량 100만 대 달성을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스포티파이 12%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총 마진율 29%로 최고치를 찍었고요. 물론 호실적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 마진율이 올해 갈수록 30%대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제시가 된 가운데 새로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스포티파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구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NXP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메모리 반도체 굴지 회사가 되겠는데요. 7% 넘게 하락을 했죠.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GE 에어로스페이스 5.68% 강세였습니다. 호실적 기록했고요.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방산주가 되겠죠. 트럼프 2기 가능성이 지금 두드러지면서 방산주한테 주목을 받았는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5.63% 주가 상승했는데 F-35 판매를 하반기부터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2에 따라서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움직인 종목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가 3.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삭 팔머터, 지금 굉장히 오래된 디즈니 대주주인데요. 지난번에 지금 표 대결 지분 구조 싸움을 디즈니와 벌였었죠. 그런데 거기서 싸움에서 진 뒤 이번에 전 지분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디즈니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회사가 되겠죠.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한 회사도 되겠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영국에서 심장질환 치료제로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국채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가 4.5%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4.25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PCE 물가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채금리 다시 한번 하락하거나 아니면 오름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WTI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이날도 1.84%가량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논의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도 더해지면서 지금 수급 불안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국제 금값은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온스당 2,40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마찬가지로 PC의 물가지표를 확인한 후 미국의 금리 경로를 확인한 후 더욱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월요일장에서는 강하게 오르더니 화요일에는 소폭 후퇴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있었겠죠? 네, 실적 발표가 꽤 많았습니다. 뉴욕 증시 지수는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였으나 결국 오전장 상승을 뒤로하고 오후장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빅테크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며 나스닥 지수가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나스닥 지수 어제보다는 0.057% 밀리면서 18,000선 아래에서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하락하며 5,555선에서 또 다우 지수는 0.14% 빠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30일과 31일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경제 지표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요한 데이터들이 발표되는데요. 많은 분들 아시는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가 25일 목요일, 또 다음 날인 26일 금요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선호하는 개인 소비지출 PCE 6월 수치가 공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쏟아졌습니다. 개장 전 실적을 공개한 기업 중에는 코카콜라가 2분기 호실적을 내놓았고,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음료 부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GM은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잘 나왔는데 중국에서 수익성 회복을 보이지 못한 점, 또 전기차 인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한 점, 그리고 GM의 자율주행차 부분을 담당하는 크루즈, 이곳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오리진에 대한 생산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힌 점 등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NXP 세미컨덕터는 자동차 고객들의 수요 부진으로 2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며 주가가 크게 빠졌고, 케이블 TV 방송 회사인 컴캐스트는 엇갈린 실적에 주가도 부진했습니다. 오늘장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은 알파벳과 테슬라였습니다. 장 끝나고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알파벳은 이미 시장에서 실적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부문의 수요 증가로 실적 기대가 높았는데, 결과는 월가 전망치 매출액 기준 841억 5천만 달러를 웃돈 847만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는 최근 2분기 인도량 증가로 악화됐던 투심이 살아나며 주가도 힘을 받아왔었죠. 또 근래 3분기 연속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해왔던 만큼 이번 실적 결과가 더 중요했는데요. 결과는 주당 순이익 EPS 0.52달러로 전망치 0.6달러 하회, 반면에 매출액은 255억 달러로 가이던스 245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 시간외 거래에서 4% 넘게 하락하고 있고, 또 알파벳도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웬만한 실적으로는 시간외 거래에서 오르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한편 S&P 올해 말 목표치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한 곳이 또 있다고요. 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17%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기술주 조정에 잠시 지수 눈높이를 낮추는 분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시장이 자신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오늘 두 곳의 투자은행에서 상향 조정 분석이 나왔는데요. 먼저 바클레이즈는 기존 5,300선에서 5,600으로 올해 목표치를 올리며 그 근거로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꼽았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빅테크 종목들이 상반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AI가 기업들의 이익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들 빅테크 종목들이 재차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실적 결과가 반등 모멘텀이 되고 밸류에이션 눈높이도 재설정될 것이라는 게 바클레이즈의 분석입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6,500선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파이퍼 샌들러는 S&P 500 지수가 당초 전망치 5,050에서 5,8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월가 평균 전망치가 5,600이기 때문에 이를 웃돈 수준인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소형주들의 상승이 단순히 빅테크에서 소형주로의 순환에 그치지 않고 확산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선거 이후 중소형주들의 상한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11월 대선으로 이후에도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 종목 순환과 확산으로 지수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월가의 목표치 상향 조정이 꼭 현실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7월 FOMC 전까지는 시장이 실적에 주목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남은 실적 발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오늘 밤 뉴욕 증시 개장 전에는 미국의 대표 통신 회사인 AT&T와 미국의 에너지 기업 넥스테라 에너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장중에는 대표적 반도체 기업 퀄컴이 분기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특히 퀄컴은 오늘 베어드가 AI 부분의 차기 수혜주라며 목표 주가를 $2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월가가 예상하는 퀄컴에 대한 예상 실적은 주당 순이익 EPS가 $2.25, 또 매출액은 92억 1천만 달러입니다. 장 끝나고는 IBM과 치폴레 멕시칸 그릴, 또 포드가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허니웰 등이, 금요일에는 3M, 팜올리브 등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계속 실적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장에서 놓치면 안 될 이슈들 머스트 노우 5 시간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트 노우 5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과 함께 주요 빅테크 기업들 오늘도 시간 외에서 여러 발표들이 나왔는데요. 시간 외에서 여러 주가 방향성이 엇갈렸던 만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종목 중 하나인 테슬라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함께 확인해봤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 그래도 그 전분기보다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EPS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의 거래에서 가격이 하방 쪽으로 기울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2분기에 테슬라 매출액 같은 경우는 25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0.52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0.62달러를 밑돌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83만 대 정도의 차량을 판매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총 7%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또 올해 2023년에 인도했던 180만 대를 넘어서려면 하반기에는 최소 100만 대는 더 인도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겠죠. 좀 아쉬운 실적이긴 합니다만 월가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하반기 판매 전망과 또 로보택시의 운영 계획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출시 계획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평가를 내밀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전망은 상반기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버터 자산운용의 파트너 진먼스터는 9월 분기 인도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24년의 전체 인도량이 전년보다 결론적으로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약 15% 정도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에 바닥을 찍고 내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실적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 하반기 판매 목표와 이 전망 지침 상향 여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관심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11주 동안 테슬라는 70%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해당 부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추가적인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갔던 기업이 있죠. 바로 구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매출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EPS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말 그대로 깜짝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덕분에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매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847억 4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상회한 모습이고요. 2분기의 주당 순이익도 1.89달러 기록하면서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검색 그리고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에 힘을 입어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분기 매출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순이익 또한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분기 광고 수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4개 분기 연속으로 알파벳은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 확인에 앞서서 오늘 장 초반에는 약간의 힘이 빠지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알파벳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아마존닷컴을 넘어서기 위해 추진했던 31조 원 규모의 사이버 보안 회사 위즈의 인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의 클라우드 확장 전략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달 초에 알파벳이 위즈라는 스타트업을 23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한 차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위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업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중요한 위험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12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와는 달리 위즈의 CEO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는 IPO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파벳과 인수 소식에 대한 거절서를 확실하게 표명을 했고요. 일단 외신에서는 이런 소식이 결론적으로는 구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긴 합니다만 유력한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애플도 폴더블 폰을 만든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해당 이미지는 확인된 사진은 아니고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화웨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 출시를 했죠. 다만 아이폰은 폴더블 업계 안에서는 약간은 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폴더블 폰 지금까지는 아이디어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내부 코드명이 B68이라는 이름 아래서 폴더블 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디인포메이션은 애플이 드디어 이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애플이 새 기기의 부품 조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아시아의 공급 업체와 접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폴더블 아이폰은 2007년에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온 이후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가장 큰 디자인 개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블 아이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와 유사한 이 클램쉘 디자인을 특징으로 할 것으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서 주름을 없애는 것에 대한 기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술을 어느 정도는 다 보완해가고 있는 단계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이 예상했던 것만큼 좋은 화질 혹은 좋은 품질의 폴더블 폰 출시가 어렵다면 결론적으로 애플은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폴더블 폰 시장 지속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폴더블 폰 시장 49%나 상승을 했고요. 6개 분기 연속으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은 지각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애플의 새로운 핸드폰의 디자인이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지 해당 부분도 챙겨보시죠.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M7 기업들의 소식들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소식 새롭게 내놨습니다. 불과 지난 4월 달에 이 모델 라마 3 버전 출시를 했는데 3개월 만에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생성형 AI 쪽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다시금 시장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일단 챗 GPT보다도 성능이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라마 3.1 모델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 여러 평가 항목에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5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메타가 출시하는 모델 크게 3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소형 모델들은 챗봇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AI를 작동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는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번 라마 3.1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제공한다고 밝혔고요. 구글 AI나 구글 같은 경우는 AI 모델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고 또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대비해서는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처럼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 생성형 AI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성능 측면에서는 현재 구글이나 오픈 AI 그리고 메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저들에게 얼마나 더 유저 프렌들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따라서 시장의 점유율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것 같은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오는 7월 31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또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메타의 흐름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리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더리움의 현물 ETF SEC에서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과거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하고 나서 오히려 한 달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3% 정도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340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반등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6,5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첫 100거래일 동안 10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됐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60억 달러까지 현물 ETF를 통해서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당장 하루의 유입량 어느 정도 체크가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카콜라 필립모리스 2024년 2분기 실적 토파보기 피트 콜라 담배 웅장한 만남입니다. 자, 그 찰리 먼거 옹이 돌아가셨지만 워렌 버핏은 아직도 90대 중반의 나이에도 정정하게 예전에 주주총회에 비해서는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코카콜라를 항상 앞에 두고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아직도 코카콜라를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죠. 애플을 많이 사기 전에는 코카콜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렇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나 이런 것들이 애플을 워낙에 사랑해서 갑자기 담는 바람에 그렇죠? 그 IT 종목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로 손녀가 계속 바꾸는 걸 보고 산 이후에는 애플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코카콜라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콜라를 많이 마시고 뭐 술을 많이 마시고 뭐 담배를 많이 피고 이러면 빨리 죽는다 뭐 이러는데 오히려 뭐 헬스 트레이너 뭐 헬창이라고 하죠. 막 몸 엄청 좋은 근육질의 남성들이 일찍 사망하는 거에 비해서는 워렌 버핏은 편하게 그렇죠? 콜라 매일 마시고 그 시즈 캔디 그 달디단 밤양갱 같은 그냥 피넛 브리터를 맨날 먹고 근데 그렇게 오래 그렇죠?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게 마인드 컨트롤 때문인지 정말 워렌 버핏만 그 어떤 일반화에 오른지는 모르겠으나 워렌 버핏은 정말 어린아이로 돌아간 어린아이들은 사탕이라던가 이런 단 거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마음대로 편하게 산다 이겁니다. 크게 운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탭댄스를 춘다고 합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일까요? 어쨌든 정말 신기합니다. 엄청나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절대 먹지 않고 좋은 약초만 먹고 이래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코카콜라를 하루 종일 마셔도 건강이 안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코카콜라 2024년도 2분기 실적 매출액 12.4 빌리언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자, 순수익은 2.4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가 났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0.56달러로 마이너스 5% 그대로죠. 그런데 조정을 해보니까 플러스 7%가 나왔네요. 그렇죠. 일시적인 어떤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마이너스가 났으나 실제적으로 일시적 비용을 제거해주고 나자 노이즈가 제거된 진짜 돈의 흐름은 플러스 7%가 나서 0.84달러.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조정해준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이죠. EPS는 7%가 증가했다.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했네요. 자, 역시 노스 아메리카. 자, 워렌 버핏 온 같은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미국이 역시 주도를 했고요. 노스 아메리카에서 플러스 10% 레비뉴를 가장 견인을 했죠. 여기 뭐 상승률로는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긴 하네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플러스 20%의 매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뭔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이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분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주당 저기로 따지면 달러로 따지면은 4.81달러 노스 아메리카에 비해서 1.65달러인 라틴 아메리카가 전체 숫자는 작긴 하지만 성장률이 좋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가 플러스 7%가 났죠. E는 유럽이고 M는 미들 아시아니까 중동 같은 아랍 국가 같은 거고, 그렇죠? 아시아,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도 플러스 7%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줄어든 지역은 이 아시아 퍼시픽 쪽에 아시아가 항상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글씨가 좀 뭉개지긴 했지만 보틀링 인베스트먼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 있는데 보틀링이란 게 이제 그 각국의 협력국가, 협력 업체입니다. 보틀링을 두고서 펩시도 마찬가지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보틀링이라는 협력 업체를 징검다리를 통해 가지고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협력 쪽에서 보틀링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마이너스 25%가 났네요.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25%가 나서 깎였지만 각 지역별에서 아주 괜찮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 케이스별로 보면은 역시 코카콜라는 탄산음료죠. 지금 스파클링 소프트 드링크가 3%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스나 밸류 에디드 데어리 앤 플랜트 베이스드 베버리지 역시 이런 쪽 여기도 2% 증가를 했지만 역시 코카콜라는 약간 톡 쏘는 탄산음료. 워렌 버핏이 맨날 그 대표적으로 들고 다니는 주스나 약간 그 매일 마시는 건강음료나 이런 야채 음료는 뭔가 익숙하진 않아요. 그리고 워터, 스포츠, 커피 앤 티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보면은 파워에이드가 있는데 그 게토레이가 펩시가 가져가서 그 사실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그 따서 마시는 게
파란색이 아니라 보통 노란색을 마시거든요. 더가웃에 보면은 항상 큰 통이 있는데 홈런 치고 나서는 아니면은 아웃당하고 들어가가지고 통에서 꺼내 먹잖아요. 항상 게토레이를 마시고 있어요. 파워에이드가 거기서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이 생수, 그 다음에 뭐 야채 음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탄산음료에서 펩시가 이 코카콜라를 꺾지 못하니 펩시맨 이거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나머지로 갔거든요. 과자라던가 다른 음료로 간 거예요. 생수, 차, 스포츠 음료 거기를 먹어버려가지고 펩시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왕국이 더 커져버렸죠. 케이스가. 지금 근데 탄산음료는 여전히 코카콜라가 탄산음료로 딱 그냥 콜라로 지금 한정 지어야겠죠. 콜라에서는 정말 이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콜라를 제외한 이런 나머지들은 펩시가 지금 다 물을 들여놨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2024년도 요거 그러면은 1, 2분기가 나와서 이 지금 전체로 따지면 지금 이 회사에서는 5%에서 6% 정도의 주당 순이익 상승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넌이니까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조정된 주당 순이익이 올해 2024년도 5%에서 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이건 레비뉴죠. 이것도 조정이죠. 넌 GAAP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9에서 10%.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매출은 9에서 10% 정도 증가하고 순이익은 5%에서 6% 정도 증가하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예, 전망을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상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왔나 볼까요? 이 수치가. 일단 절대적인 수치는 다 플러스가 나왔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쵸, 플러스에다가 시장의 컨센서스까지 넘으니까 두 개가 다 좋은 거죠. 서프라이즈네요. 587.28 밀리언 달러만큼 4.99%만큼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11.78 빌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요. 12.36 빌리언 달러가 나왔죠. 그래서 4분기 연속 매출액 상회했습니다. 자, 이익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익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익도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자, 순이익도 아마 서프라이즈 나왔을 겁니다. 자, 순이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네요. 0.81달러가 예상됐는데 0.84달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코카콜라는 절대적인 수치도 다 플러스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뛰어넘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69.50. 이제 7%만 오르면 시장의 평균치는 도달이 되고요. 74달러까지 나와 있습니다. 스트롱 바인가요? 오랜만에 또. 예, 코카콜라 스트롱 바이네요. 자, 14개 바이에 투 홀드. 코카콜라는 강력 매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정말 안정적이죠, 사실. 자, 지금 일봉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한 단계 레벨 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에서는 크게 전고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윗부분에 있어요. 주봉 월봉으로 가볼까요? 주봉 월봉에서 어떤 우리가 저항을 찾을 수 있을까? 예, 주봉 월봉에서 저항이 보이네요. 그렇죠? 많죠? 하나, 둘, 셋, 넷. 크게 4개 정도 보이죠? 고점이 보니까 4번 정도 낮아졌어요. 그렇죠? 4번 정도 낮아져서 여기서 급락을 했다가 주소 담아가지고 올린 게 컸네요.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쵸? 여기 또 중요한 선이었네요. 50선이니까 50개월 선이죠. 정말 정확하죠. 꼬리를 달고 여기 몸통 밑엔 딱 50개월 선이에요. 자, 50개월 선에서 급반등해서 지금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 전고점만 뚫는다면 다시 역사적 신고가네요. 네, 워렌 버핏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뭐 IT나 이런 거 일라이리나 같은 바이오주도 좋지만, 예, 역시 코카콜라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립 모리스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독이라면은 사실 저는 콜라 담배를 싫어합니다만은 담배 한번 중독되면 그죠? 콜라 한번 중독되면 이거 끊겠습니까 이거? 자, 둘 다 비슷한 류를 갖고 온 거예요. 2024년도 2분기 6% 매출액 증가해서 9.5 빌리언 달러. 코카콜라보다는 절대적인 매출액은 적네요. 거의 10빌리언 달러예요, 얘네도. 지금 순이익은 2.40 빌리언 달러. 54%가 증가했네요. 자, 주당 순이익도 53% 증가했고요. 근데 역시 일회성 비용이나 수익을 제거해봐야겠죠. 그렇죠? 제거했더니 실제로는 마이너스 0.6%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볼까요? 역시
역시 미국의 경기가 강하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네요. 그렇죠? 소비재의 지역별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나타나요.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이런 게 아니죠. 소비재의 대부분이 매출 성장률이 다 아메리카가 주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너무 세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달러는 혼자 저렇게 강하고 미국 경기만 혼자 홀로 독주를 하니까. 아메리칸 리전에서 17%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 필립 모리스는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치폴레도 그렇고 지금 코카콜라도 그렇고 아메리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필립 모리스는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게 틀려요, 이게. 이게 틀려요. 그렇죠? 아메리칸 지역이 12%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담배는 좀 다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플랫, PMI, DF는 저희 면세점이죠. 이런 데는 플랫이 나오고요. 그쪽도 30%를 차지합니다. 면세점 사업이 크죠. 그리고 가장 많은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40%는 유럽입니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랑 독립국가연합,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이 또 30%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이 거의 70%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음식료주랑 담배, 이 필립 모리스랑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리고 필립 모리스는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 여기 있죠. 아웃룩. 여기서 보는 게 EPS는 지금 5.89, 주당 5.89에서 6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6.33에서 6.45 정도 지금 보고 있네요. 1년치를. 자, 요 정도 보고 있다. 자, 컨센서스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네, 컨센서스 대비해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9.19 빌리언 달러 예상했는데 9.47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자, 이익도 서프라이즈네요. 1.57달러 예상되는데 주당 1.59달러. 자,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 일단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이 지금 컨센서스 주가를 보겠습니다. 의견을 보겠습니다. 자, 111.33. 이게 평균 컨센서스인데요. 거의 도달했습니다. 1.62만 올리면 지금 도달돼요. 그리고 이제 123달러까지 나와 있고요. 이건 스트롱바이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뒤로 가봅시다. 네, 이건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전체 의견도 적고요. 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필립 모리스도 뭐 중독적인 거는 사실 정말 안정적이거든요. 자, 이거는 딱 고점 추세선에 정확히 걸려서 쭉 내려왔네요. 그렇죠?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뭐 담배 피시는 분이나 KTNG 갖고 계신 분도 관심 많죠? 우리나라에서 KTNG의 릴하고 지금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시장에서 경쟁 중이잖아요. 릴 아니면 아이코스 피시죠. 그렇죠? 주봉 월봉입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 이것도 여기 되게 유사하네요. 코카콜라랑. 그렇죠? 코카콜라도 약간 이런 흐름이었죠. 한 4-5번의 고점 하락이 있었고 한 번 떨어졌다가 급등해 가지고 전고점에 와 있었죠. 이것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네요. 이것도 지금 전고점 2022년도죠. 2022년도 고점에 걸려 있죠. 최근에 지금 주봉은 다 2022년까지 나오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포맷으로 보면은.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꾸준히 올랐죠. 자, 이것도 지금 월봉이 요거는 코카콜라처럼 우상하게 보이진 않네요. 2012년부터 약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도 또 나오네요. 여기도 50개월 선이죠, 또. 그렇죠? 미국은 역시 50선이 중요합니다. 50개월 선에서 또 여기서 급등한 거죠. 이게 지금 여기 고점도 있고 2017, 18 여기 고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립 모리스는 지금 코카콜라보다는 우상향 흐름이 10년치로 봤을 때 우상향 그림보다는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고 전고점에 걸려있는 부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가 좀 극명하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의 힘이 세야 되는 반면에 지금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다른 쪽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워낙에 홀로 세가지고 달러가 세고 이런 부분이 코카콜라라든가 치폴레라든가 이런 데는 주가가 반영된 반면에 저기는 미국보다 그 경기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면세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주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독적이란 거는 똑같죠. 그래서 한 줄 매도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담배, 역시 중독적인 거에는 답이 없다.
루이비통 모네 헤네시가 밤사이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명품 그룹이라고 해서 주가도 다 명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품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사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옥석 가리기가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 업계 계속해서 힘들다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고장도 날리고 있는데요. 버버리 배당금 지급 중단했고요. CEO 교체했고 순이익 경고했습니다. 스와치 그룹은 오메가 시계를 보유한 그룹이죠.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급감했는데 중국 수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휴거보스 역시나 순이익 경고했고요. 중국인들의 매장 발길이 끊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 모네 헤네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명품 그룹 75개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그룹도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가닉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는데 예상치가 2% 증가였고요. 1년 전에는 21% 증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2분기 1% 증가 매우 초라한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로는 중국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화 약세에 일본에 가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즉 저렴한 가격의 명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마진 압박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차트는 제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투자 보고서에서 따온 건데요. 보시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이 34% 그리고 일본은 7%였는데 올해 상반기 한번 보시죠. 아시아 지역 매출이 30%로 줄었고요. 일본 매출은 오히려 9%로 늘어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도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이유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쪽의 이유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고금리 여파로 명품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소득별 명품 소비 증가율을 차트화시켰습니다. 지금 세 소득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모두 다 마이너스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명품 소비가 감소하고 있지 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국 쪽도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 지금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하락 추세 꽤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에 저축은 늘리고 소비는 줄이는 행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비가 줄고 중국에서도 소비가 줄다 보니까 명품 업계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런 거시적인 이유가 있는가 하면 사실 명품 브랜드 자체의 이유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너무 올린 거죠. 2019년 이후 명품 가방의 가격 상승률이 되겠는데요. 프라다의 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힘든데 명품을 향해서 지갑을 더 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중산층의 구매가 뚝 떨어졌는데요. 명품 업계 중산층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명품 구매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중산층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상류층만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50만 명과 3억 3천만 명 굉장히 큰 숫자 차이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조금씩이라도 많이 사는 게 오히려 명품 기업에는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버리나 입생로랑 등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 한해서 가격 인하에 나서는 전략을 통해 중산층을 다시금 사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가격 인하를 안 하고도 오히려 초고가 가격으로 버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명품 중에서도 초고가는 오히려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반클리프 앤 아펠을 보유하고 있는 리치몬드 같은 경우 주얼리 매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전망치가 1% 증가였는데 훨씬 더 큰 증가폭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에르메스 한번 보시죠. 현지 시간 25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향후에 나오겠지만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EPS 모두 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초고가 전략, 오히려 상류층만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요. 그래서 기업별 과거 1년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죠. 지금 파란색이 홀로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올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리고 헤어링, 버버리 모두 다 올해 주가 하락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초고가 경쟁이 살아남는 명품 업계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산층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거나 아니면 초고가 브랜드가 되거나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명품주 중에서도 초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는 찐 명품 기업들이 지금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고 있는 명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의 시간외 거래 주가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기만 해도 국내 증시 더 크게 하락하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긴장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좀 대선 리스크에 집중해서 시장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조금 실적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저희 7시에 돌아와서 시그널들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